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3회차 모의고사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이제 평이하게 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 범위 내에서 두 문제 이상 틀리지 않게 이제 그 점수가 나오면은 이제 합격권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서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가 포함된다 해서 기자실에 배포하는 거 이제 이게 노회찬 안기부 의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 여기 이제 자기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국회 기자들에게 이제 그 자료를 배포한 거 직무에 이제 부수하는 직무 부수행위에 포함돼서 면책 특권의 대상이다요. 면책 특권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그래서 헌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의 국외범 관련해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은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 중국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서 문서죄 관련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재판권이 없으면 327조 1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국외범 관련해서 판례는 이렇게 사문서 위조, 문서죄 관련한 부분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판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는 재산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국 법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판권이 인정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이제 문서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어요. 외국인의 국외범에서. 그런데 횡령죄는 재판권이 있고요.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어서 이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일반 국민은 원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특정 군사범죄, 예를 들어서 군용물 절도죄 있잖아요.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을 훔쳐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이 경우를 신분적 재판권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지니까 이게 형사소송,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실제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총알을 가지고 왔었어요. 총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군 용물 절도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신분적 재판권이 발생하는 범죄가 있었고, 그 밖에 일반 범죄는 공문서 위조 행사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등 행사 관련한 부분은 여기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되어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그 밖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의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37조 전단의 경합범이긴 하지만 두 개의 판결이 선고가 되는 형태로 불리하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수사기관 관련해서 2번 문제입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함정문구예요, 함정문구. 특별사법경찰관은 여전히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이건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2번은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에서 2번은 수사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수사의 경합, 동일한 범죄 사실이에요. 지금 검사의 인지수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부경공 선방참 해가지고 거기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사,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경찰관과 이게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검사의 인지수사의 범위 내 부경공 선방참 경찰범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송치 요구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찰에게 이제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는데 지금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죠. 불송치 결정을 하면 기록은 일단 검찰에 갔다가 검사가 이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다시 이제 경찰에게 반환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가 되면 검사가 90일 동안 그 기록을 검토해요. 90일 동안 그 기록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이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죠. 반환하게 되면 불송치 기록인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계속 보관하게 되는 서류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가 이제 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검사와 이제 사법경찰관,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영장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 대한 불복 절차를 새로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 기관이 지방검찰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수사한 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은 몇 개 안 되죠. 6개밖에 안 돼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최근에 수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소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판례일 건데,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술로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소의 방식으로는 서면 구술로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건데,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서면으로도 볼 수 없다. 서면 또는 구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설치한 내용 자체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라는 이 내용입니다. 고소라는 건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이제 이런 형태의 민원이기 때문에 친고죄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사안 자체가 이제 친고죄가 되는 이제 친고죄에서 고소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 사안은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범죄 있죠. 그 부분이 친고죄여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2번은 여기 조문이 형사소송법 조문이 이제 두 개가 충돌하는 건데 232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이에요.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문하고 233조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같이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조문입니다. 233조에 따르게 되면은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그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공범을 이제 처벌하는 거 똑같이 처벌하다 공범 처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소권자의 자유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이제 이 조문하고 두 개가 충돌해요.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 얘는 이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소 취소가 가능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갑을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을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조문이 충돌하는데 판례는 233조를 더 우선시해가지고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범이라 하더라도 요 조항 때문에 친고죄 고소의 불가분 원칙 때문에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다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하나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필요적 공범인 이제 대항범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판례 하나만 이제 예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다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이제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언뜻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이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판 단계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따로 꾸려져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여자 부장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자의 변호사가 합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 피해자와 그 범인의 접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어요. 자, 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 관련한 부분이 자, 범인 측, 피고인 측에 자, 전달되는 거, 그게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쉽게 확인해가지고 범인이 그냥 공탁해버려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차단하고 나니까 이 피해자 변호사와 이제 피고인이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확인해가지고 나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호인에게 명시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번 자, 피해자 변호사예요.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이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친고죄 고소 취소의 시기 관련해 가지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죠. 항소심에 이르러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친고죄 고소 취소,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뭐죠? 공소기각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예요. 항소심에 이르러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 고소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참작을 해줘요. 그런데 소송법적 효과로 공소기각 판결은 못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해서 이건 조문, 이제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조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 기출을 출제를 했을 때 수험생들이 틀리기 쉬운 조문들, 이제 그런 조문이라는 거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이제 피의자의 자력이 허용하게 되면 변호인을 100명까지도 둘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되는 그 변호인을 수사기관 사무실에 협소하잖아요. 자, 그때 해가지고, 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한 명만 남기게 할 때. 그때, 그러면 수사기관이 먼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지정해요? 예. 이제 피의자가 먼저 지정해요. 피의자가 먼저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와 이제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시험에 나와요. 자, 피의자가 먼저 지정한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이건 아니고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이것도 조문이고요. 후진이죠. 신문이 끝난 후에 진술을 해요. 신문 전에 의견 진술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실무상 변호인은 그 사건에 관해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가지고 수사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참고 자료를 활용하게 할 수는 있는데,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는 겁니다. 자,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은 이제 기본권으로 이제 인정하긴 하는데 그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피의자 신문이에요.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 대해서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중에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후진, 중부이의, 승진. 자동차가 후진하니까, 서울에서 후진하니까 저 밑에 있는 중부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이의 제기하게 되면 승진한다. 이렇게 해서 후진이 포인트예요. 이제 피의자 신문에 이제 변호인 참여권에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고, 피의자 신문 참여권 관련한 부분을 이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이제 접견 교통권은 조금 달리 취급하는 거니까 주의해서 살펴줘야 돼요.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은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접견 교통권은 좀 복잡하게 이제 논의가 전개됩니다. 접견 교통법은 이제 다른 지문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체포 관련해서 지금 이 조문이 지금 이제 85조가 이제 최근에 개정되었어요. 2022년 2월 3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개정되고 나서 바로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건 이제 85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그 집행 방법을 이제 개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정이 체포인 경우에는 200조의 6, 그리고 구속인 경우에는 209조에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에도 준용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조문에서 이제 신설된 내용, 사본 교부 의무가 신설됐어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라. 라고 해서, 자, 원칙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이제 그 체포를 하게 되는데,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사무실에 두고 나왔는데 급속을 요하더라.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피의자를 우연히 만났을 때 체포영장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급박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럴 때 피의사실의 유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포인트 해주세요. 집행을 완료한 후, 완료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집행을 완료했다라는 건 뭐예요? 체포했죠? 이제 경찰이 체포했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쳐 넣었을 거고, 자, 그 경찰서 유치장에 쳐 넣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체포영장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는데, 자, 이 조항과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제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는데, 이제 피고인이 반항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해요. 폭행하는데 지금 이게 특수공직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협박을 한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별개의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자, 여기에서는 현행범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는 걸 알리고, 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했다라는 거 전제로. 자, 그러면은, 자,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체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요놈이 문제예요. 체포영장을 여기에 따르게 되면은 일단 집행을 완료한 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 지금 체포영장, 그 최초의 집행에 착수하게 된 그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조문하고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해줘야 되는 건 집행을 완료한 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경찰서 유치장에 쳐놓고 나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체포영장을 집행에 착수는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완료한 게 아니잖아요. 집행을 완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사후에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게 적법하다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종래에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영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신설된 거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사본 교부 의무. 이렇게 해서 두 개 판례. 이건 이제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 이제 85조하고 118조도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이제 영장 사본 교부 의무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자,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가 볼 때는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여요. 자,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 이건 뭐 사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뭐 암기하는 거죠. 그 이제 4번은 이제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 사건인데, 이제 거기에서 파업을 하고 있죠. 파업을 하고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경찰 특공대가 이제 전국에 이제 그 체포를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진압을 하게 되었고, 자, 그렇게 해서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이제 경찰서로 이동 중인데, 자, 그 변호사가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이제 급파를 해서 그 호송 차량의 앞을 막아요. 그러면서 그 체포된 근로자들을 내가 접견하겠다라고 하면서 호송 차량을 막아버리니까 현장 지휘관이 이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요. 이 부분이 위법하다는 사안이에요. 여기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좀 오랫동안 이제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 그 평택 지역에 있었던 이제 최대의 공안 사건이어서 한 5년 넘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이제 접견교통권 관련해서 헌법 12조 사항에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구속의 개념은 이제 헌법재판소 선례가 변경된 이제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 그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12조 헌법 12조 사항의 구속의 개념은 사법 절차, 이제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구속에 한정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선례를 변경하고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 출입국 관리 절차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행정소송 절차가 이제 전국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강제 추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 그 송환 대기실에 일정 공간에 머무르게 해서 다른 공간, 환승구역으로 이동하는 걸 금지시키는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한 거죠.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 최근에 우리 코로나라고 관련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뭐 이런 부분, 강제로 일정 구역에 이제 가둬놓는 거, 그러한 구속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 선례가 변경된 사안이고요. 자, 접견교통권에서 이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에서 자유에다 특별히 동그라미 쳐주세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포인트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이잖아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잖아요. 있다. 그런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에서 이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사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예요. 제한할 수 없다. 여기에 대응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 자유로운 접견 말고 접견권 또는 접견 자체. 자, 이거는 헌법, 이 부분이 헌법 37조 2항이에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으니까 접견권이나 접견 자체는 법률에 따라 안질복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한 건 실제 접견이 이루어질 때 제한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접견, 저 멘트가 나왔느냐, 접견권, 접견 자체가 나왔느냐, 이것 두 개로 구별하는 거고요. 이제 접견 교통권에서 이제 아까 여기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은 피신의 변호인 참여권은 기본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접견 참여권의 문제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접견 교통권은 조금 달리 취급합니다. 첫 번째, 구금된 자가 변호인을 이렇게 접견할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구금된 자를 접견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구금된 자가 여기 변호인 되려는 자와 접견할 권리, 여기 기본권이에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놈이 문제예요. 자, 변호인 되려는 자가 구금된 자를 접견 교통할 권리, 요 놈이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 여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세 번째 해가지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 참여권. 자, 변호인 참여권 부분은 이거 다른 지문에 있습니다. 이거 고유권이라고 해요. 고유권. 이렇게 해서 접견 교통권과 참여권 구별해가지고 기본권이냐 기본권이 아니냐 이것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구금된 자가 가지는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기본권인데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이다요. 자, 그리고 4번은 여기가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이제 유우성 그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그 누이가 있어요. 누이는 이제 중국인인데 그 중국인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누이가 변호인 접견권을 포기를 해요. 포기 각서를 쓰고 해서 나는 접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써놔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그 시민단체 이제 민변 쪽에서 이제 접견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는 그걸 차단하는 거죠. 야, 이거 저 피의자가 지금 접견하고 싶지 않대라고 하면서 이제 차단한 건데, 자, 그 이제 접견 그 교통권을 포기하는 멘트 자체가, 자, 그 피의자가 변호인의 잘 안 보여. 자, 6번에 4번 지문 보게 되면은 이제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유우성의 누이가 그 정도의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인이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이제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다예요. 그래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라는 사안인 거고, 그 전 단계에서 일반론으로 제시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포기한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접견교통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자발적으로 접견교통권을 이제 그렇게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요.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래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나온 멘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에서 이제 변호인의 참여권 여기 나와 있네요.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다라는 거예요. 고유권. 고유권이라고 하는 건 피의자의 참여권이 하나가 있고 그거와 별도로 주어져 있는 권리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설령 피압수자가 이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 고유권이니까 변호인에게 따로 별도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무상 이제 명시적으로 판례가 피의자가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219조에서 준용하는 121조에서 참여권,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자, 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피압수자 측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에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이제 실무상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 실무상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판례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에게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압수수색의 참여권은. 그래서 피압수자 측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피압수자 측에서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무상은 이게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절차이고요. 2번 지문에서는 지금 7번 두 번째에서 이제 7번의 2번 선지에서 지금 이제 영장 제시 관련한 이제 118조 있죠. 118조에서 지금 이제 다른 회차 2회차에서 다뤘나요? 제가 그 조문해가지고 다 자료로 나눠준 거 있어요. 자,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사본 교부 의무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일단 피압수자 측에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사본 교부 의무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그 영장 제시 관련한 부분은 영장이 있어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6조 등 사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부분, 체포 현장 긴급압수, 범죄 장소 긴급압수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긴급체포 시 긴급압수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긴급압수수색, 영장 없는 긴급압수수색에 대해서는 118조 영장 제시 관련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저희가 체포 구속을 할 때 이쪽 체포 구속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제시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거는 반드시 제시예요. 반드시 사전 제시이고, 자, 이 제시 관련한 부분은 이제 긴급 집행이 가능했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하는 거, 여기 가능했던 거고요.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그게 없어요. 긴급 집행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긴급 집행에 대응하는 게 긴급 압수가 있어요. 긴급 압수. 이건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고, 자, 이 경우에 사후영장을 받는데, 이 사후영장을 이제 보통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라, 또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거기까지는 있는데, 네, 여기서 체포 구속인 경우에는 이제 긴급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 제시가 있어요. 사후 영장 집행을 완료한 후에 사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죠.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제시 이 부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규정 자체는 영장 제시 부분은 긴급 압수수색, 사후에 영장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3번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안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자, 영장 없이 압수할 수는 있어요. 현행범 체포 현장 긴급압수, 범죄 장소 긴급압수에서 자, 영장 없이 압수할 수는 있지만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고도 자, 그러한 경우에 이미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8번 전자정보 이제 압수수색 관련한 부분인데,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제 지금 굵직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게 되면은 이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게 될 때, 원칙적으로 전자정보 안에 이제 보통 우리 휴대폰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영업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 휴대전화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전화기 자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게 될 때, 수사기관은 그 이미 제출의 범위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이미 제출 받았다면, 자, 그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의 하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건드리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죄와 관련되는 부분만 전자정보 압수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을 바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 제출의 일반론이에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범위의 하나에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는 거고, 요게 훨씬 더 제한되는 게 4번 지문이에요. 4번 지문. 4번 지문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거예요. 자, 피해자가 이미 제출하면서 자기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가 피해자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도 압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미 제출을 하였을 때, 자, 그 경우에도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가 피해자인 부분만 한정된다예요. 이건 이제 다른 저희가 1회차, 2회차, 거기에서 다뤘던 판례인데, 그 변태 대학 교수 사건이었죠. 여기 대학 교수가 자기 제자 A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이
휴대폰, 1번 휴대폰이 있고, 1번 휴대폰에는 자기가 피해자인 이 부분이 여기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있고, 이 교수와 이제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수님 휴대폰 최근에 한번 바꿨는데 하면서 다른 휴대폰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휴대폰. 자, 지금 나만 찍은 게 아니라 이 교수님 오피스텔에서 나만 자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고 갔는데 이 사람들도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가 이 휴대폰 2개를 이미 제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수사하세요라는 범위의 이미 제출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휴대폰은 갑거라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A가 이렇게 이 범위, 자기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미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위수중에 해당한다. 위법수입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부분, 이 부분으로만 제한한다입니다. 제한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금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압수수색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거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한대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판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그 전자정보에서 키워드 확장자 검색 선별한 다음 이 멘트가 나오죠.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후속 절차, 제 탐색 복제 출력하는 반출하여 탐색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참여권이 별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계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요. 그래서 키워드 확장자 선별한 다음, 그러면은 후속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종군당 압수수색 사건인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9번 공소시효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시효 이제 1번은 이제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패터슨이 있었죠. 패터슨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공소를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신병 인도를 받고 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도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해 놓아요. 그럼 이제 3번 이제 그 공소시효 관련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제 이 부분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 개정 규정에서 종범은 제외한다예요. 종범 포함한다. 이거 살짝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잘 못 찾아요. 종범은 제외한다. 특별히 표현을 해놓고. 자, 이 개정 규정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거. 3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최근 대통령 선거했고, 6월에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게 되는데, 선거 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에요. 범인이 도피하게 되면 3년이 되는 거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와 관련된 경우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거범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 되게 되는데 그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이제 당내 경선 운동하면서 당내에서 이제 후보자 이제 경선하면서 한 명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의 그 범죄 행위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 운동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이제 범하였을 때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는 특별히 공소시효를 특별히 제한하는 공소시효를 단축시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공소시효의 기산일 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하게 될 때 경선 운동에 관련된 행위는 이제 이때 종료되었겠죠. 당내 경선 투표일에 행위는 종료되었겠지만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그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요. 자, 그러면은 경선 행위와 관련된 범죄 행위는 종료되었지만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실제 공직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공소시효를 단축시켜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주었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이익을 주니까 이건 조금 제한해서 처벌의 가능성을 조금 넓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 공직선거, 당의 공직선거의 투표일, 공직선거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이었기 때문에 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제 선거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6개월에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이제 실제 사안에는 경선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개월에 경과했어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개월에 경과하지 않아서 이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사안이었습니다. 4번 질문,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이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외로 도피한 경우가 아니라 국외에 있는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형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경우 둘 다 포함한다예요. 10번에서 이제 변호인 선임권에서, 변호인 선임은 이제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만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변호인 선임을 위임해서 그 위임받은 자가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없다예요.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로커를 찾으면 돼요. 그 브로커한테 네가 좀 하나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변호사법 관련된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거니까 브로커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이렇게 판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보호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대법관들도 이제 전국에는 이제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 변호사로 나오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판례들은 다 그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번. 상고심의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대요. 부활한다예요. 이 부분은 변호인의 변호권이 많이 이제 보장되는 듯하게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환송 전 원심에서, 여기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2심이 환송 전 원심이고 지금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근데 이제 변호사는 심급 대리이기 때문에 2심 변호인이 A예요. A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대법원에서 B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B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보내요. 그럼 이게 다시 2심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환송 전 원심이고 환송 후 원심이 돼요. 그럼 피고인 갑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변호사, 피고인 갑의 입장에서는 B가 제일 마음에 들죠. 그런데 이 A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해가지고 파기될 정도에 이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은 A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A 변호사가. 그런데 A가 부활한대. A의 변호권이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럼 갑이 A를 쓰겠어요? 당연히 B를 쓰지.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변호사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부활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지문 보게 되면은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서 33조, 이제 33조에서 저희 그 미친놈 의심 3단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노화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그리고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할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틀린 지문이죠. 딱 봐도. 이 사안은 1심에서 피고인이 조금 마탱이가 간 것 같다. 범죄는 맞는데 심신미약 감경을 해준 사안이었어요. 실제로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가 보기에 피고인이 마탱이가 가 있기 때문에 반쯤 마탱이가 가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을 해준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2심 절차로 진행했을 때 2심 재판부에서 보게 되면은 1심 재판부의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심 판결문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가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소송 절차 전반을 살펴보니 심신미약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국선 변호를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예요.
객관적 자료만에 의하는 객관적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전반을 고려하여 이제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다요. 이제 4번 필요적 변호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사건에도 미치고 자, 이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필요적 변호 사건,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구속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그 사건이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었던 거고, 다른 사건,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두 개가 병합되었는데, 자, 그 전체 절차가 변호인이 없이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은 당연히 위법이에요. 당연히 위법인데, 이 병합된 다른 사건 자체도 여기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게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그 사건까지 덩달아 위법하게 된다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특별한 형태의 판례입니다. 공판 준비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특혜, 피고인을 이제 이렇게 법원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는 전문가들이 출석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인 검사와 변호인만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나 변호인 없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와 변호인이 이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이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하게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만약에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였다면 진술 거부권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준비기일에도 준비기일 조서가 작성돼요. 준비기일 조서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용들이 기재되게 되면 나중에 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돼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줘야 한다요. 여기는 이제 특이한 점,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다요.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요. 절차가 지연되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선정 기일과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 선정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해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정 기일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게 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고요.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원래 1회 공판 기일의 절차를 준비하는 그게 포인트인데, 사건이 복잡하다면 기일과 기일 사이, 2회 기일과 3회 기일 사이, 3회 기일과 4회 기일 사이에도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이제 자주 나오는 그 조문들, 조문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입니다. 12번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그 공판 절차가 진행되게 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가 공소장 부분을 송달을 해주고,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분 송달, 그리고 제1회 공판기일이 정해졌죠? 그러면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그 소환장의 송달, 1회 공판기일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2회 공판기일에는 이제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하고, 그게 공판 조서에 기재되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다른 규정들이 있어요. 아무튼 원칙적으로 소환장 송달, 그리고 형소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및 통지. 여기는 이제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사임한 변호인에게 기일 통지예요. 사임한 변호인에게 기일 통지를 해도 뭐 상관례상 사임한 변호사가 기일이 이제 몇 회 기일이 잡혔습니다라고 알려주었겠죠. 그게 사실상 기일의 고지예요. 그 부분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아니다예요. 피고인에 대한 이제 적법한 소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적법한 소환장 송달이 되게 되면 나중에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적법한 소환장 송달이 아니라고 하면 불출석 재판이 위법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기일의 고지, 그래서 사임한 변호인에게 기일 통지,
자, 그러한 것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조사 이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증거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피고인 신문 끝나고 검사가 구형하고 최후 진술하면 변론이 종결하게 되는데 증거조사가 끝나고 피고인 신문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안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3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판례가 여기 핵심 증인 이런 멘트가 나와 있네요. 핵심 증인. 핵심 증인. 자,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여기 소재 탐지?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이렇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게 되면은 구인장, 증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구인장을 발부하여 이제 이렇게 발부하여 증인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증인을 반드시 공판장에 출석시키려는 노력을 하라요. 그렇지 않고 곧바로 이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거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지금 이제 형사 절차의 헤게모니가 종래에는 검사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2000년 이후부터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이제 검사를 밑으로 확 찌그러뜨려버리고 야, 검사 너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야 하면서 검사를 확 찌그러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이 야, 이제 공판 중심주의야 하면서 이제 법원이 이제 형사 절차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법원이 형사 절차의 핵심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고 하면 피고인이 출석한 재판이어야 하고 그 재판에서 핵심 증인 등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도 출석한 재판이어야 법원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최근의 트렌드가 자,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피고인을 설득하고 국민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될까? 자,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면 증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핵심 증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핵심 증인을 출석시키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라 해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 출석시키려는 노력,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거고요. 그 4번은 조금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요. 자, 원래 대법원의 상고 이유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가 된 사건이어야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서는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유죄이긴 한데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유족이나 이제 검사가 이제 뭐 피해자의 유족이 검사에게 알려주고 자, 그 검사가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와, 피해자가 사망했구나. 자, 변론 종결했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자, 피해자 1심에서 이 사안은 1심에서 징역 4년이 나온 사안이에요. 근데 2심에서 자, 변론이 종결되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자료가 나와요. 갑자기 9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에요. 선고가 된 사건이 아닌데 이런 형태로 법원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 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새로 변론을 제기해서 그 양형 자료에 대한 양형 심리 절차를 거치라 해요.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라? 아니, 피해자가 사망한 건 내 범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건데 왜 나한테 형을 세게 때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피해자 사망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법관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양형을 세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양형 심리 절차를 거치라요. 변론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면 그 변론을 재개하라 해요. 변론을 재개하여 반드시 재개하여 양형 심리 절차를 거쳐야 그래야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특수성은 사형 무기 10년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심리를 양형 부당을 다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조금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자, 1번 질문 공범인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요. 자, 그리고 대항범인 공동피고인,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 분리돼서 증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증언 거부권이 인정돼요. 예,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 법원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이제 과태료는 이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게 되는 거고, 자, 이 과태료 재판과 감치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입니다, 조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언 거부권은 자기가 장차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데, 자, 한번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출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것, 이것만을 의미하게 돼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미래의 범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 거부권 고지해요? 그래서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장차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4번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 하나 적어 놓을까요? 자, 이건 전원합체 판결에서 이게 작물취득죄와 여기 강도상해죄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보았더니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 한 사안입니다. 4번은 이제 4번은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자, 이제 예외적으로 구술에 의한 이제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도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아무튼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공소사실 관련된 법률 의견서 비슷한 거. 그 의견서를 제출한 거, 요 부분을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요. 자, 민사소송 절차에서 준비서면에 대응한 거예요. 준비서면에 대응한 거, 검사가 그냥 자기의 의견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했을 뿐이다. 그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로 볼 수는 없다요.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재심 심판 절차 나왔습니다.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여기에 이제 요걸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재심 심판 절차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게 되면은, 자, 재심 대상 사건이 있고, 자, 그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는데, 이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재심 심판 절차가, 재심 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재심의 대상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저희는 이 부분을 암기해 놓으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이제 이러한 쟁점들이 나오는 이유는, 재심 대상 판결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소멸함으로 이러한 법리가 나오게 돼요. 아무튼 이제 그 법리는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심 심판이 이제 확정되어도 그 판결 선고 시 이전의 범죄 등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판력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재심 심판의 특수성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면, 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게 되는데, 그 후단 경합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암기하기는 편하죠. 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 놓으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정답 찾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 하면 이제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되지 않고요. 15번 증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증거. 15번의 1번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이 경우에 위수증으로 봤어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판례이고,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독수과실의 예외 있죠. 독수과실에 관련된 판례. 1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독수과실에 관련된 판례. 그리고 독수과실 예외 이론에 해당하는 판례 있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 부분 이제 개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였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판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차 증거. 자, 여기 파일 출력물이 1차 증거예요. 1차 증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파일 출력물 1차 증거이고, 이 파일 출력물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 둘 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요.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누구를 통제하는 법리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법리예요. 수사기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파일 출력물이 1차 증거이고, 2차 증거까지 1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 판사 홍길동 자필 서명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장에 여기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꽝, 홍길동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 이거 위법하고 무효인 영장이라고 판례가 이제 인정합니다. 위법하고 무효인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사기의 피해자에서 이제 사인의 위수증인데,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결론. 자, 사인의 범죄 행위로 취득한 증거물들 다 결론적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소송 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 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거,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거 허용할 수 있다요. 3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4번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2차 증거에 해당한다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된 공문서를 하나 제출하고 이 인적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 획득한 거, 이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후속 절차에서 나타나는 다른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에요. 아무튼 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우리가 이제 그 물건 사고 나면은 그 영수증 주잖아요. 그 영수증에 딱 보게 되면은 그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번호는 나와요. 신용카드 번호도 이제 뭐 별표 표시돼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4자리 정도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인적 사항이 안 나와요. 매출 전표에는. 그런데 그 신용카드가 어느 그 금융회사 건지는 나오잖아요. 그 매출 전표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장이 공문서를 보내준 거예요.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이제 공문서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그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후속 수사를 이제 진행했던데, 후속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2차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사안입니다. 이제 16번은 전문 증거 해가지고 시간은 없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증거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전문 증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때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이제 전문 증거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게 되는 거고, 요증 사실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 사실이게 되면은 전문 증거이다. 이렇게 나오고, 요증 사실이 원 진술의
존재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건 직접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된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술 내용이 요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전문 증거의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 내용이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라면은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2번 지문입니다. 2번 지문. 2번 지문 파란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자, 2번 지문에서 피고인이 추행했다라는 거잖아요. 피고인이 추행했다라는 건, 자, 이게 추행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강제추행죄라는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증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고, 추행했다 요 내용이 진짜냐 요게 문제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된다. 추행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러면 전문 증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진술을 하였다 하는 부분,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뭔 말을 했냐 안 했냐 요게 문제가 될 때, 이때 원진술의 존재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는 직접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공판검사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야,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쓸 거니까 이제 그거 직접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증거 능력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야, 이거 추행죄의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잘라버리죠. 입증 취지. 지금 검사가 제출하는 이제 증거의 입증 취지. 입증 취지가 이거면은 이걸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걸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직접 증거로 사용되는 건 나중에 정황 증거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걸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당연히 전문 증거의 예외 인정 요건,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 살펴보면, 피해자가 A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요중사실이 원진술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자, A의 위 진술이 잘 안 보여요. A의, 어디지? 네, A의 위 진술이, 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진술한 게 뭐예요? 자, 추행했다 이거잖아요. 내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A의 위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문 증거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6번의 1번도 중요한 판례예요. 6번의 1번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자, 이거는 이거 카메라 등 이용죄인데, 이것도 불법 촬영죄 해가지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어요. 자, 이미 제출하였고, 자, 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이미 제출물 압수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자, 지하철 내가 수사대 경찰관인데, 어떤 좀 이상한 놈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그 속옷 등을 촬영하더라. 그 현장을 목격하고 뒤따라가서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이미 제출의 법적 효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이미 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라는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범죄의 목격자의 진술이면서 압수조서는 아무나 쓸 수 있나요? 수사기관, 경찰관만 쓰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을 수사 과정의 일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경찰관이 작성했는데, 이걸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으로 보면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은 경찰관으로서의 신분보다 목격자의 지위가 훨씬 우선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에 해당하는 거니까 해설 부분 좀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임의 제출을 받아 압수한 건 수사죠. 수사이고, 그 다음에 압수 경위란에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면 증거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임의 제출 절차가 위법하면은 이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이 문서의 내용들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목격자의 지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임의 제출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증거에도 해당한다. 자, 이게 이제 판례 요지에 또 있는 중요한 논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저기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보통 공판검사가 소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진술조서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자, 이 후단 부분은 위 참고인 진술조서가 원래 312조 4항 적실 반특의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312조 4항의 요건 중에서 이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에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요. 자, 그런데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자, 이 멘트는 우리 공판정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 관련된 판례에서 나왔던 그 멘트와 똑같아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성립의 진정,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6번에 4번. 16번에 4번, 이제 경찰 피신조서에서 312조 3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 내용 인정인데, 이거는 적용 범위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대하여 적용할 때 적용되고,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게 적용할 때도 적용되는데, 자, 그 법리가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공범처럼 취급하겠다요. 자, 공범처럼 취급하겠다인데, 자, 여기는 이제 실제 사실이 뭐냐면, 이제 당해 피고인, 이제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당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을 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해 피고인은 공판정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 사안에서는 우리나라 최근에 범죄를 저지르고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건이 묻혀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 사건들이 조금 많아요. 자, 행위자가 죽어버려요. 행위자와 법인을 그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을 이제 공범처럼 해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행위자가 사망해버려요. 그런데 행위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가 있죠. 자, 그 경찰 피신조서에 자백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피신조서를, 자, 법인에 대해서 이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312조 3항의 적용은. 312조 3항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법인이 내용 부인하는 순간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314조가 적용되지 않게 되니까 이 법인은 뭐예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증거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자, 이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자, 법인과 행위자에 대한 그러한 범죄도 경찰 피신조서의 공범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 공범이 사망해도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 사안입니다. 17번에서 유죄 판결의 증거는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족하다. 문제가 되지 않고. 자, 2번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개정 법률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내용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단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여기네요.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미쳐요. 이게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게 될 때 개정 법률 조항에 효력이 미친다요. 이거 두 개 구별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합헌 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이에요. 여기는 좀 봐봅니다. 범죄 행위가 있고요. 자,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해요. 합헌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이 시점에 돼요. 합헌 결정과 위헌 결정 사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돼요. 만약에 합헌 결정일 이전에 이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되면은 이 범죄는 재심 절차로 오지 않아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유죄 확정 판결이 합헌 결정과 위헌 결정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재심의 대상이 돼요. 원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이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만 재심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범죄 행위가 합헌 결정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재심의 대상이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 하나이고요. 이제 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재심 절차로 진행되는 거죠. 재심의 대상은 위헌 결정 이후에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심 심판 절차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합헌 결정일 다음 날까지 소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효가 되고 그 이전에는 유효인 법령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 당시 유효인 법령이 재판 시 위헌 결정 이후에는 쭉 무효이니까 재판 시에 무효인 법령이 돼요. 그러니까 면소 판결 확사 10회 326조 4호에 따라 면소 판결, 무죄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범죄 행위가 만약에 범죄 행위가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이거는 무죄 판결이에요. 범죄 행위가 이 시점 합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소 판결인 거고, 자, 이 범위 내에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점, 이 경우에도 재심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행위 당시에 유효였던 법령이 재판 당시에 무효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인데 재판서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서 경정에서 경정 결정 하나 적어주세요. 경정 결정. 제 재판의 내용에 그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바로잡는 방법인데 그 경정 결정의 방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요. 자, 그래서 위법하다. 하나 더. 그리고 경정 결정도 재판서이기 때문에 주문과 이유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요. 경정 결정에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여기 하나 더 가피를 하게 되면은 누범의 범위를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판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 결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 결정을 할 때는 주문에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경정 결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18번 상소 가겠습니다. 상소. 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그래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상소를 포기, 취하에 동의한 자는 이제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했어요. 그럼 피고인 본인의 상소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리할 게 없어지는 거죠. 자,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했을 때 변호인이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상소를 제기한 거, 그거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상소가 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인데, 자, 배우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데 그 항소를 하는 것도 항소의 대리라고 봅니다. 변호인과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하는데 그걸 다 상소의 대리를 하는 것으로 판례가 평가를 하는 거고,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피고인에게 하라요. 배우자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라. 그래서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접수 통지 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 결정을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기록 접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은 계속 진행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항소한 경우에도 기록 접수 통지는 피고인에게 하라. 3번도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는 것, 요것만 판결 주문에 나타내면 되고, 이유 없다는 부분은 판결 이유에 설치하면 족하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동일한 범죄 사실, 동일한 사실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이거는 불가분적 관계가 돼요. 이제 갑이 A에게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A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1번, 살인죄가 생각나잖아요. 살인죄. 2번, 그 다음 생각나는 거 없나요? 갑은 A를 자기가 살해하였다고 말하겠어요? 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범죄, 그래서 상해치사. 자, 이런 거. 자, 이러한 경우를 자, 주의적,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주의적이고, 다음에 상해치사죄가 예비적이에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자를 수 있나요? 이거 자체는 불가분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래서 상해치사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소를 한 경우에도 주의적 공소사실도 같이 따라 들어가게 돼요. 자, 불가분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분적 관계. 상소 불가분 원칙, 이런 멘트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19번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를 하면은 항소장이라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이제 항소장을 받았는데 원심법원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는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되었는데 항소 제기 기간이 도가한 게 10일이 넘어서 이제 7일이 넘어서 항소가 제기되었다 하면은 항소 제기가 딱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바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에서는 기록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상소법원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종래 검찰청을 경유하여 상소법원으로 보내주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을 경유하여 하게 되면 틀린 거고요. 아무튼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약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14일 이내에 관할이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미성년자인 피고인에서 미성년자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 자, 필요적 변호 사건 이렇게 적어주세요. 33조 1항에 그 미친놈 할 때 미성년자인 때에 해당해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는 거고, 자, 미성년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일단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2명 있네요. 자, 그때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는 둘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느냐, 한 명만 받아도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둘 다 이제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야 이제 항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한 사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여기 미성년자인 때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4번. 이제 형소법 보면은 이제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위 규정은 공동 피고인 사이에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VIP하고 S그룹 부회장이 같이 이제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이건 이제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인데, 자, 뭐, 이렇게 S그룹 이제 기업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뭐, 이게 뇌물을 줬다. 그 뇌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사도에서 이제 승마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해 사건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은 가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VIP에 대한 사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사건이 뇌물죄는 원래 병합 심리를 하는데, VIP에 대한 사건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변론이 분리되었어요. 사건이 따로따로 진행되게 되는데, 쟁점은 똑같잖아요. 뇌물죄에 있어가지고. 뇌물죄의 쟁점, 지금, 1심에서 이거는 뇌물이다. 2심에서 이건 뇌물이 아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까지 와서,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건 뇌물이다. 다시 이제 했는데, 자, 이 2심까지 와서 보았더니 S 부회장을 위하여 뇌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1심 판결을 파기했죠. 그럼 그 부분이 VIP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VIP가 병합 심리되지 않았다요. 병합 심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VIP를 위하여는 이제 같이 파기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파기한다. 공동 피고인이 맞아요. 처음에는 공동 피고인이 되었어요. 자, 공동 피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병합 심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변론이 분리가 되어 버렸다고요. 이제 병합 심리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판례입니다. 20번 재심 보겠습니다.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긴급조치 구호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신정부를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비난하게 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겠다. 긴급조치 구호. 긴급조치 구호는 유신헌법 당시 헌법에도 위헌이다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하는 위헌적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법 체계상 그러한 행위는 그러한 영장 없는 체포 행위는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객관식 문구로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곧바로 직무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경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법률을 위반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곧바로 범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악법이다요. 너무나 악법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와 관련된 재심 사유로는 인정하자예요. 2번 이제 재심 청구. 재심 절차가, 재심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돼요. 재심 청구 단계냐, 재심 심판 단계냐, 이걸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재심 청구 단계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게 단계예요. 남아있지만 그 판결에 재심 사유는 있다. 이걸 심리하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재심 청구 단계는 특수한 절차이다요. 소송 당사자에게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주어지는 사실 조사 신청권, 증거 조사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다예요. 예. 만약에 재심 절차가 아니라 통상의 공판 절차라고 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라고 하면 당사자의 지위에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증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증거에 대하여 증거 결정을 해야 해요. 자, 채택한다,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자, 재심 청구 단계에서는 사실조사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사실조사 신청을 해도 여기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재판할 필요가 없다. 재판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결정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더라예요. 특별사면 나왔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 이것도 이제 재심의 대상이다.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재심의 대상이다. 그거 전원합체 판결이에요. 판례 변경해가지고 재심의 대상이다라고 하였고. 자,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재심 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왜? 요놈 때문에요. 형 선고의 효력이 특별사면으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형이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재심 심판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을 선고하게 되면 불이익한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4번 재심 심판 절차에서 별개 사건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3회에 걸쳐가지고 모의고사를 출제하였는데 그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굵직굵직한 소송법적 쟁점이 있는 판례들 다 지문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판례들 중에서 너무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윌비스 검찰팀 여기 홈페이지 와가지고 그 판례 특강을 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판례 특강을 반드시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해서 명예로운 검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